자,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했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빠지고 있고 중국 증시 옆나라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요? 상해 종합지수가 9% 급등 출발하면서 현재는 10%, 12%대까지 정말 폭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중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당연히 비교적으로 약세 흐름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까지 그런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코스피는 2,591선, 코스닥은 778선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2,600포인트 넘기면서 참 기뻤는데 하루 만에 다시 2,600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국인 당연히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2,500억 원, 기관도 2,300억 원 매도 우위,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량 매도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다만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돋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종목들의 급등세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 코스닥은 900억 원대, 기관 35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납니다. 자, 어떤 종목 외국인이 오늘 사들이고 있을까요? 순매수 리스트 보시면 일단 1등이 KB금융, 최근 들어서 KB금융에 대한 러브콜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금융주로서 이름을 자리에 올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죠. 방산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또 펩트론이 이슈가 있는데 일라이릴리의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이제 기술 계약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현대차도 오늘 리스트 올렸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탑10. 1등의 펩트론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한가가 풀린 자리인데 여전히 매수 심리는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JYP 엔터라든지 오늘 엔터나 게임 종목들, 인터넷 대표에서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영향일까요? 앞으로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이겠고요. 이스페타시스나 테크인 같은 반도체 종목은 좀 담습니다. 투톱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 자, 지금 시세 급변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너무 지금 활황이다 보니까 중국 관련 상품들이 전부 다 자리를 하고 있죠. 차이나 심천 합성, 차이나 과창판 합성, 뭐 전기차 레버리지까지. 야, 비아드 전기차가 잘 팔려서 전기차 레버리지까지 있는 걸까요? 자, 근데 중국 증시만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중국 관련 상품만 강합니다. 홍콩이나 항생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같은 경우 지금 2%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대만, 홍콩, 인도, 한국 같은 신흥시장은 전부 다 떨어지고 딱 중국 증시 관련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증시 비중 확대 의견 또 어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 이슈가 나온다면 또 다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중국이 좋으면 국내도 같이 좋을 줄 알았는데 혼자만 독보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오랜만에 네. 또 이 시간 함께합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넘기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방향성 체크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
분기별 실적 보면 그러니까 매출은 역대 최대거든요. 매출은 역대 최대인데 지금 2분기보다 좀 영업이익이 꺾였어요. 그래도 10조 원대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9조 심지어 초반대 1,000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밀렸고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HBM 성과가 좀 많이 부진하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너무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써가면서 네, 콩콜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많이 개발하겠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비용 영향도 있었고요. 뭐 HBM 때 쪽에 수요는 괜찮은데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못했으니 당연히 매출은 찍히지가 못하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뭐 가격 보고 매수하기에는 너무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사기가 두렵거든요.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아마 오늘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꾸준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 악재에 대한 소멸, 그러면 이제 반등 나오지 않겠냐. 근데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DS 부문이 대략 4조 초반대 나오게 되면서 원래 컨센 자체가 대략 한 5조 3천억에서 5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만큼 훨씬 못했는데, 물론 이제 파운드리 이제 LSI 사업부가 워낙 이제 1.4조에 대한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4조대 초반으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마이크론에서도 좀 힌트를 많이 와왔었고, 좀 삼성전자 쪽에서도 좋았는데, 그럼 이제 시장이 왜 그럼 외국인은 못 사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3분기 이러면은 4분기도 그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분기 때 이제 전영은 이제 부사장도 얘기를 했던 거는 HBM 우리 디램 매출 비중에서 HBM 비중 10% 이상 맞추겠다. 그게 4분기는 60%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도 60%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아마 4분기에 대한 우려도 아마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좀 파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가격대는 언제냐면은 아까 실적 나왔지만은 작년 1분기 그 마이너스 4조 나왔을 때 반도체 부분에서 그때 가격대보다 지금 못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만 2천 원, 3천 원 가격인데 지금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을 해도 주가는 저평가라는 측면인데 그럼 외국인 시선 입장에서는 일단은 4분기까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오늘 그 수급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반등의 모습을 좀 찾아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 디지털 타임즈에서 아시아권이긴 한데 뭐 콜 통과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단독 보도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통과됐다라는 사실 기사는 저희가 몇 달 그렇죠. 동안 조금씩 이제 들어왔던 터라 이거 양치기 소년처럼 이거 진짜 통과한 거 맞아? 그래서 공급은 언제 해? 이런 그렇죠. 좀 심리가 생겼거든요. 대체 언제 할까요? 결국에는 그게 숫자로 검증이 되어야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 건데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3분기 좀에는 안 들어왔겠구나. 이제 컬 테스트 통과되더라도 물론 어제 나온 거는 대량 양상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합격점 못 받았다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이제 4분기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그 전에 우리가 2분기, 1분기 때 얼마나 그때 뭐 3월 달부터 뭐 진선왕 회장 뭐 사인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삼성전자가 이 HBM3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거기에 따른 향후 밸류가 계속 이제 깎이고 있는 겁니다. 뭐 매크로에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지금 해외 IB 업체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계속 낮추는 이유도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공장은 만들어 놨는데 그 공장에서 막상 가동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쪽 엔비디아 뭐 사실 그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8단이 통과되고 12단이 통과돼야 나중에 블랙의 가속기에서 SK 하이닉스를 잡을 수 있는 이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정도도 아직 못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향후에 있던 흐름은 일단 4분기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밴드로 치면 6만에서 6만 5천 정도 사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를 좀 좁히지 못하는 측면이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황이 HBM 쪽만 회복이 되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빠르게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뒤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업황에 대한 업황에 따른 부진 기대. 근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디램이나 낸드 가격
가격과 같은 이제 스팟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가격이 올라가줘야 수익성이 또 확대되는 모습인데, 물론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우려인 거죠. 26일인가 25일쯤에 아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자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컨센에 부합하거나 컨센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어느 정도는 덜 약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신 약화로 같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고, 물론 내일 모레나 이제 다음 주쯤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빠른 회복보다는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 표인데요. DS 부문 5조 4천까지 이제 네. 봤는데 지금 4조대 찍혔고, SK 하이닉스는 HBM 잘 팔았으니까 그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방어가 되면서 주가 방어도 함께. 주가가 방어가 될까요? 상승을 할까요? 일단은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일 AI 가속기가 지연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게 4분기로 이제 이연되다고 좀 봐야겠죠. 그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어도 한 6조 초반대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그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미 전선환 대표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그 7만 원 가격대에서 이제 4만 원까지 갔던 거는 HBM의 수요입니다. 그만큼 12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거고, 이제 16단 같은 경우도 뭐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쯤에 이제 컬 테스트 통과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거래차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대근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이런 오더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안 들어와서 너무 고맙죠. 왜냐? HBM 가격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익 계산의 마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어도 물론 이제 처음 우리가 2분기 끝나고 나서 SK 하이닉스 이익 전망치 하향한 리포트가 많았지만은, 삼성전자 덕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래도 적어도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상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부가 HBM 수요가 탄탄하다. 계속 날로 올라가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18만 원 정도를 걷고 있으니까 앞으로 HBM 잘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삼전보단 하이닉스를 좀 사야 되나요, 지금? 네, 좀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적어도 2, 3분기 때는 삼성전자를 좀 밀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 격차 빠르게 좀 나올 줄 몰랐고, 물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바뀌고 있는 측면이고, 이제 뭐 실제로 뜯어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뭐 물량들이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내년 이제 이번 4분기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HBM4가 누가 빨리 이쪽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P가 커지고 Q가 커지는 이제 이 시장은 계속 꾸준히 맞고, 물론 여기서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캐파 정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단가 차이나 이게 물량에 대해서 혹시나 점유율에서 줄어들진 않는지, 물론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은 작습니다. 작은 건 맞는데 결국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을 밀어주게 된다고 가늠을 했을 때 과연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때 경쟁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NUF 방식인 하이닉스가 아직 워낙 이제 월등히 앞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기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따라잡긴 좀 먼 이야기인 것 같고,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자리를 위치할 거다. 자, 그럼 소부장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오늘 일단 투톱 다 빠지고 있고요. 소부장단도 또 같이 밀립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올라가더니 빠질 땐 또 같이 빠지는 게 소부장이라서 어떻게 좀 소부장을 지금 사야 된다, 아니면 좀 기다리자.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소부장은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탐방 갔다 왔던 회사가 이오테크니스인데,
아마 3,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우상향 쭉 올라갈 수 있는 게 애초에 올해 초에 받았던 이런 그런 리얼타임상 물량들이 3, 4분기 때 실적이 찍힐 거고 물론 이제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 디본더 장비 그러니까 TSMC로 가는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작년 4분기 때 대다수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도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그 TC본더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한미 반도체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오테크스나 제우스나 여러 보통 장비주들이 결국에는 상저하고로 가는 이제 실적으로 우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오테크니스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는 이대주주에 대한 지분 확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네. 왜 지분 확대하겠냐는 관심을 받았을 때는 지금 이오테크니스가 2차 전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리공 그거 뭐냐 유리기판 공정장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텔스 다이신 장비나 그런 이제 레이저 이제 커팅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잇따른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장비가 주문되고 보통 6개월 뒤에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비주들은 나름 나쁘진 않다. 업황이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갔다 온 종목이 업데이트된 게 좀 이오테크니스이기 때문에 좀 직접 방문하셨어요? 네, 탐방 갔다 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빠졌을 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버리신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상장됐죠. 결국 하나정밀기계, ASMPT 그리고 이원화, 삼원화 되는 과정을 좀 간다라고 해봤을 때는 일단은 이미 이 시장을 올라가는 회사보다는 이 시장은 이제 0에서부터 잠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점유율을 뺏어가는 입장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 들었고요. 2차 전지가 아니라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까지 좀 갔고요. 블루엠텍도 유통사죠. 미고비 유통사로 좀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일라이릴리랑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마운자로는 이제 뭐 종근당과 보령이 물망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펩트론 리포트 나온 게 누가 썼냐? 또 엄민용 연구원입니다. 알테오젠을 맞추셨던 분이고 그 리포트를 보니까 알테오젠도 2020년에 이제 비독점 계약하고 임상 나오고서 독점 계약했잖아요. 펩트론도 지금 기술평가 계약이지만 내년에 임상 나오고 본계약하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어렵죠. 원래 펩트론은 모든 대부분 투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을 겁니다. 8월 달에 1,200억짜리 이제 공장 증설 이슈가 유상증자가 나왔죠. 그게 오늘 이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48,600원이 아마 개장 시작가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장 증설을 한다는 좀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는 공장 증설을 하고 이번에 이제 플랫폼 이제 기술 평가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4개월 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이유는 물론 이게 작년 2023년 7월쯤에 키움 코프레데이에서 기술 이전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리 쪽에서 기술 이전 할 것 같다라는 사실 이런 루머성이 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름이 나왔죠. 일라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물론 이제 PT404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방광기가 한 5일짜리 이제 짧은 기간이 그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가 결국에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이 제형 기술인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들 물론 이제 지금에 나왔던 후보 물질들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물론 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 임상 1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이번 계약의 핵심이라고 들었던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엄민영 리포트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금은 3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전년에 30억을 받았으니까 한 10% 정도 받았다는 건데 10%라는 건 큽니다. 물론 겨우 3억이네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총 계약을 했을 때 로열티금 그 마이스톤 이제 업프론트 계약금이 10%는 굉장히 높은 계약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일라리리가 일단 너네가 한번 써보고 14개월 뒤에 살지 말지 고민해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모멘텀은 안 나왔어요. 어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 나온 거는 적어도 올해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오늘 상한가 간 거 굉장히 조금 유의미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5%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4기 뒤에 있는 거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저페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내년 임상 1상이 들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2월, 3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텀은 3, 4개월 있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대략 한 6만 원인가요? 대략 5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생각보다. 급할 건 없다. 네. 이제 내년 상반기 흐름 좀 봐야 된다고 하셨고, 위고비가 10월 15일에 국내에 들어오거든요. 유통사인 블루엠텍도 오늘 좀 강하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비만 치료제 단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뷰티, 이쁨, 굉장히 다이어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대략 한 달에 한 70만 원, 80만 원 좀 가격대로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 수요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일랄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비만 치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한미약품도 그리고 동아 ST도 지금 인상 1상과 인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는 뭐 이제 시장은 커진다는 건 이미 우리가 노보노 디스크나 이제 일랄리를 통해서 일단 봤으니까 물론 이제 블루엔텍도 최근에 그런 유통사에 대한 이제 흐름에 조금 올라오곤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마진이 얼마나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따라잡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마진 자체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적 밸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밸류가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8, 9월에 강했는데 나머지 하반기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처럼 잠잠할까요? 잡아야죠. 잠잠할 때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엄민영 애널 리포트 얘기했지만은 ABL 바이오가 다음 타자로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한 6월달에 이제 그때 1,400억인가요? 그때 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 하고 나서 간담회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갔었을 때도 이상훈 대표가 올해 무조건 기술 이전 하나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사도 나왔었고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뭐 그 약속 지켜진다 하게 되면은 조만간 기술 이전 하나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이면은 우리가 2022년도일 겁니다. 그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산오피에 그 2조 7천억에 관련된 기술 이전했던 거, 그 임상 1상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마일스톤 지급을 받겠죠. 그러면 일단은 모멘텀이 일단 많다는 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내년이지만 1월 10일쯤 대략 열립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 바이오는 지금 빠지네 전자만에 아닌가 할 때가 아니라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탑픽은 알테오젠이 아니라 ABL 바이오로 바뀌신 건가요? 아니요, 알테오젠 항상 탑픽이 있고 이제 그다음 타자로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번 2분기 실적 기대가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순서대로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쪽 볼 텐데. 석유도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인 상승이긴 하겠지만 잘 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신고가를 갖고 52주 신고가를 갖고 LIG 넥스원도 지금 거의 신고가까지 근접하게 지금 다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WTI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지금 80달러 목전까지 올라왔고 브렌트유는 80달러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진짜로 이제 본격적인 그 전쟁이 시작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유가와 방산주도 영향을 받을 텐데 석유 방산주는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요? 꼭 필요하죠. 일단 방산 쪽은 사실 뭐 이런 유럽 중동 정쟁 이슈, 결국에는 향후에 어제 이제 폴란드 이슈가 나온 게 방산 이제 국방비 증액입니다. 지금 나토 국가들 중에서 GDP 2% 이상, 그러니까 4%까지 올린 나라는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어느 회사가 수출을 했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죠. 그죠?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제 지난주에 물론 나토 국가들 관련해서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도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말고도 LRG 넥스원이나 이런 천궁 비공호 같은 품목들도 계속 꾸준히 이제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 얘기 나오고 있죠. 슬로바키아 얘기 나오고 있고 체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국가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지금 방산에 대한 수출 목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 3분기 실적 일단 LRG 넥스원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게 다 3분기로 이연돼요. 그럼 현대로텔 폴란드 수출 계약 남은 물량들 3분기 또 매출 또 역대급 실적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에어스페이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방산 흐름이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석유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뭐 77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 중동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단기적인 흐름 물론 이게 21년 초반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이 된다 했을 때 과연 그 당시 유가가 뭐 99달러, 100달러 이상까지는 안 할 겁니다. 워낙 러시아가 중요한 그 석유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고 이런 중동 물론 이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신에 테마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석유에 대한 모멘텀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